실험실은 그가 떠난 그대로 발견되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의식 경로를 복잡하게 묘사한 도면이 가득했고 녹음 장비는 중단된 세션의 흔적과 함께 여전히 윙윙거리고 있었으며 그가 귀환의 메커니즘이라 부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원고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작별 강연도 마지막 논문도 학계 기록 속 흔적도 없었다. 마이클 뉴턴 박사는 수십 년간 양자 물리학과 의식 연구를 연결하며 환생이 신비로운 믿음이 아닌 측정 가능한 과정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는 영원히 정확한 시간선을 따른다고 제안했으며 특히 그가 죽음과 재탄생 사이에 확인한 결정적인 샤시 9일간의 기간을 강조했다. 그는 송과선을 그가 차원 관문이라 명명한 곳과 연결하는 신경 경로를 매핑했으며 환자들이 다음 환생을 선택하는 것을 기억해낸 수천 건의 사례를 기록했다. 그의 마지막 암호화된 메시지는 삼중 관문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는 내용과 함께 어떤 지식은 결과를 동반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의 실종 이후 이어진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동료들은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 연구 자금은 사라졌다. 의식이 발견 가능한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증거인 그의 생애 작업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했다. 이것은 자발적인 은둔이었을까? 아니면 죽음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가정을 위협하는 연구를 의도적으로 침묵시킨 것일까? 마커스 손 박사는 전생이나 영혼의 여정을 믿으며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인지과학자로서 첫 15년을 정반대의 연구에 매진했다. 실험실 조건에서 측정 정량화 재현이 불가능한 의식에 관한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초기 연구는 기억 고착화, 특히 외상적 경험이 신경 경로에 어떻게 각인되는지에 집중되었다. 그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와 인지심리학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허위 기억 이식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로 인정받았다. 동료들은 그의 엄격한 방법론과 진실된 회복 기억을 조작된 서사와 구분하는 능력을 존중했다. 그는 모든 측면에서 인정받는 신경과학의 경계 내에서 활동하는 진지한 과학자였다. 전환점은 2008년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일상적인 상담에서 시작되었다. 손은 심정지 소생술 중 생생한 환각을 경험하는 환자들을 평가하러 호출되었다. 산소 결핍으로 인한 뇌 활동이 무작위 신경 발화를 일으키는 단순한 사례여야 했지만 이는 훨씬 더 난해한 문제로 발전했다. 환자들은 임상적 죽음 상태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경험을 묘사했다. 단순히 흔히 말하는 빛의 터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구체적인 의식 순서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의학적으로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야 할 시기에 그들의 뇌파 EEG 측정값이 조화된 뇌 활동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손은 이러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정지 후 약 40초가 지나 대부분의 뇌 활동이 멈추는 시점에 환자들이 짧지만 강렬한 감마파 폭발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인식과 기억 형성과 연관된 동일한 주파수였다. 이들은 무작위적인 전기적 방전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패턴을 보였다. 2009년 안식년 동안 손은 티베트인의 죽음과 의식에 대한 접근법을 연구하기 위해 다람살라로 향했다. 그는 영적 깨달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티베트인의 죽음 관행이 자신의 실험실에서 관찰한 신경학적 현상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일반적으로 티베트 사자에 서로 알려진 바르도 토돌리는 사후의식이 특정 단계를 거친다고 기술한다. 손을 사로잡은 것은 종교적 틀이 아니라 고대 문헌에 묘사된 정확한 시간이었다. 중간 상태인 바르도는
정확히 49일간 지속되며 의식은 다음 환생으로 넘어가기 전 뚜렷한 인식과 혼란의 단계를 경험한다고 전해졌다. 손이 이 묘사들을 자신의 뇌파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기록한 감마파 패턴은 8세기 티베트 문헌에 묘사된 의식의 시간대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일치했다. 고대 승려들은 현대 뇌 모니터링 장비로 탐구하던 동일한 신경학적 영역을 어떻게든 지도화한 것이었다. 이 발견은 그를 전 세계 유사 전통 연구로 이끌었다. 이집트 장례 문헌은 카카이의 두아트 여정을 묘사했는데 정확히 70일 지속되는 과정으로 티베트 시간대와 놀랍도록 근접했다. 영지주의 전통은 영혼이 행성 구체를 통과하며 상승한다고 말했으며 각 단계는 영혼의 다음 환생을 결정하는 특정 도전과 선택에 대응했다. 그러나 손의 진정한 돌파구는 전생 기억을 주장하는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다. 그는 이러한 증언들을 환상으로 치부하기보다 그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다양한 문화권의 가족들과 협력하며 아이들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망자에 대해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들을 기록했다. 한 사례가 특히 그를 확신시켰다. 레바논의 6세 소녀 수잔 가넴은 25마일 떨어진 마을에서의 전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1962년 수잔이 태어나기 13년 전에 사망한 하난 몬수르라는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아이는 하난의 집 구조, 그녀의 자녀 이름, 심지어 숨겨진 보석함의 위치까지 묘사했다. 손이 조사한 결과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했습니다. 수잔은 연구자들을 하난이 죽은 후 봉인된 벽에 느슨한 돌 뒤에 숨겨진 보석함으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처럼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꾸며낼 확률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났다. 미얀마의 한 소녀는 전생의 일본 군인이었다고 묘사하며 접근 가능한 역사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던 군사작전 세부 사항을 제공했는데 이는 이후 군사기록 보관소를 통해 확인되었다. 터키의 한 소녀는 키프로스에서 노인으로 살았던 전생을 기억하며 자신의 출생 전에 파괴된 마을들의 구조를 정확히 묘사했다. 손은 이러한 기억의 시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보통 2~4세 사이에 전생 기억을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7세가 되면 기억이 희미해졌다. 이 시간대는 뇌 발달 패턴, 특히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해마가 급속히 성숙하는 시기와 완벽히 일치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아이들의 기억은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일관된 패턴을 따랐다는 점이다. 그들은 충격적인 죽음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했고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떠올렸으며 종종 이전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는 무작위적인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기억 회상의 체계적 특성을 보여줬다. 사망 증명서와 출생 기록을 교차 참조한 결과 손은 전통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다. 확인된 환생 사례에서 사망과 다음 출생 사이의 강역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었는데 가장 흔히 18개월에서 4년 사이였으며 약 2년 반의 상당한 정점을 보였다. 이 시기는 다양한 지혜 전통에서 묘사된 바르도 기간과 일치하여 의식이 환생 사이 예측 가능한 주기를 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데이터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 자연 법칙에 가까운 무언가로 축적되고 있었다. 이 전환 과정 내내 손의 방법론은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유지했다. 그는 표준화된 인터뷰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주장된 기억에 대한 검증 절차를 수립하며 우연과 사기를 배제하기 위한 통계 모델을 구축했다. 그의 접근법은 버지니아 대학교 지각연구과 및 전 세계 유사기관 연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2012년까지 소는 정확한 전생 기억을 가진 어린이들의 검증된 사례 300여 건을 기록했다. 운화관 일관성,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 예측 가능한 패턴은 환생이 신비로운 믿음이 아닌 발견 가능한 원리에 따라 작동하며 과학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측정 가능한 과정임을 그에게 확신시켰다. 그가 회의론자에서 신봉자로 완전히 전환한 결정적 계기는 이러한 패턴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의식은 환생 사이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듯했으며 그는 이를 영혼 귀환을 지배하는 체계적 메커니즘으로 개념화하기 시작했다. 고대 전통들은 영적 은유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가능한 언어로 관찰 가능한 자연 현상을 기록해온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의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견, 의식이 육체적 환생으로 돌아오는 세 가지 뚜렷한 관문을 규명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각 관문은 매핑되고 예측되며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확한 조건에 따라 작동했다. 그의 돌파구는 그가 한밤중의 세션이라 부른 시간에 찾아왔다. 과학적 관찰과 심오한 계시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듯한 그의 의식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그 시간들. 그는 수개월 동안 말기 환자들의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신경망의 단순한 정지 과정을 기록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 대신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 관문인 해체는 무작위적이지 않았다. 의학 교과서가 묘사한 생존을 위한 혼란스러운 몸부림도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며 거의 의도적인 수준이었다. 거장 화가의 캔버스가 부드러운 빗물에 서서히 씻겨 깨끗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개성을 드러내는 대담한 붓질부터 먼저 사라진다.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는 그 특이한 습관들 말이다. 그 다음 기억의 미묘한 색조들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선명한 경계와 감정적 충격을 잃어간다. 마침내 밑바탕 구조마저 부드러워지기 시작해 오직 본질적인 캔버스만 남게 된다. 이것이 그가 해체 단계에서 인간 뇌에서 관찰한 현상이었지만 그 정밀도는 그를 경악시켰다. 그의 뇌파 기록은 예측 가능한 순서를 드러냈다. 성격과 의사결정의 중심인 전전두엽 피질이 체계적인 정지의 첫 신호를 보였다. 손상도 외상도 아닌 그가 조직화된 철수라고 묘사한 현상이었다. 수십 년간 함께 발화해온 신경 경로들이 마치 우리 생물학에 내재된 고대의 프로토콜을 따르듯 특정 순서로 연결을 끊기 시작했다. 기억의 중심인 해마는 흥미로운 패턴을 따랐다. 최근 기억이 먼저 사라졌다. 어제의 대화, 지난주의 걱정,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중요해 보였던 당장의 불안들이 사라졌다. 그러나 핵심 정체성을 형성한 기초적 경험인 더 깊은 기억들은 더 오래 버텼다. 그는 수십 년간 쌓인 성격의 층들이 오래된 페인트처럼 벗겨져 그 아래에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이 과정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 전통 속에 묻혀있던 묘사와 얼마나 유사한지였다. 흔히 죽음의 서라 불리는 티베트의 바르도 토돌은 의식이 신체적 집착에 대한 지배력을 단계별로 서서히 놓아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흙의 요소, 물, 불, 바람의 해체를 경험하는데 이는 그가 뇌 영역에서 기록하고 있던 순차적 기능, 정지와 완벽히 일치하는 은유였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이를 이해했다. 그들의 심장 저울질 개념은 단순한 영적 의식이 아니라 영혼이 축적한 경험들이 체계적으로 평가받는 실제 과정을 상징했다. 그의 환자들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기억들은 무작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고 분류되며 감정적 의미가 평가된 후
비로소 해방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가장 깊은 통찰을 제공한 것은 영지주의 문헌이었다. 그들은 영혼이 전환전에 정신적 옷을 벗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지상에서 축적된 정체성의 층들이 본질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놓아야 할 것임을 의미했다. 그의 뇌 스캔은 정확히 이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심리적 옷장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의 체계적인 해체, 측두엽 활동은 특히 의미심장했다. 언어 중추가 침묵할 때 환자들은 종종 언어적 설명을 초월한 경험을 보고했다. 그들은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 사고를 규정하는 언어적 틀을 넘어 작동하는 인식 형태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환자, 은퇴한 문학 교수는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잊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말을 배우기 전에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는 이 해체 단계의 지속 시간이 개인마다 극적으로 다르며 그 패턴이 인간 애착에 관한 심오한 진실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역할, 성취, 관계에 강렬하게 동일시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더 길고 복잡한 해체 과정을 경험했다. 그들의 신경망은 외부 정체성과 너무 얽혀 있어 풀어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과 세심한 해체가 필요했다. 비즈니스 성공으로만 자신을 정의해 온 한 CEO는 사회적 위계와 경쟁적 사고와 연관된 영역에서 장시간 활동이 지속되었다. 이 신경망들은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패턴을 유지하려는 듯 몇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발화했다. 반면 수십 년간 무애착을 실천해온 한 명상 교사는 해체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수월하게 통과했으며 그녀의 뇌 패턴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매끄럽게 전환되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과정이 영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었다. 해체의 모든 측면은 특정 기능을 수행했다. 의식을 이전 생애에 묶어둘 수 있는 집착을 풀어주고 다음 생애 경험을 왜곡할 수 있는 감정적 잔재를 정리하며 본질적으로 의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포맷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새 운영체제를 준비하는 컴퓨터에 비유했다. 하드웨어를 파괴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을 신중히 정리하고 필수 데이터를 보관하며 새 소프트웨어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영혼 자체는 온전하지만 축적된 심리적 소프트웨어는 체계적으로 제거된다. 그의 연구는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평온하게 맞이하는지 밝혀냈다. 명상, 치료 혹은 단순히 의식적인 무애착을 통해 생전에 놓아주는 연습을 해온 이들은 본질적으로 해체를 위한 리허설을 해온 것이었다. 그들의 신경 패턴은 정체성층을 공포 없이 놓을 수 있으며 그 과정을 거부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함의는 경악스러웠다. 죽음은 종말이나 의료 개입의 실패가 아니라 탄생 그 자체처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정교한 생물학적 영적 과정이었다. 해체의 첫 번째 문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심지어 존중해야 할 대상이었다. 의식이 다음 위대한 모험을 준비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두 번째 관문에 대해 발견한 것은 우리가 시간, 기억, 그리고 존재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해체 단계에서 수천 건의 의식 이탈을 관찰한 후 우리 연구원은 환생에 관한 모든 가정을 뒤엎는 발견을 했다. 영혼은 무작위로 새 삶에 배정되지도 신의 심판에 의해 배치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 시그니처와 일치하는 특정 주파수를 향해 자석처럼 끌려갔다. 오래된 라디오가 방송국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보라. 다이얼을 돌리면 잡음이 가득하다. 그러다 갑자기 딸깍 하고 선명한 신호에 고정된다. 라디오는 방송국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파수 조정 능력과 일치하는 주파수에 공명하는 것이다.
의식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음파 대신 생애를 초월한 진동적 호환성을 추구한다. 그의 돌파구는 특히 특이한 사례를 기록하던 중 찾아왔다. 몬테나 시골의 한 소년이 4살 때 1940년대 프라하의 시계 제작자 작업장에 대한 생생한 세부 사항을 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아이는 기계식 시계를 본 적조차 없었지만 메인스프링 조정과 이스케이프 휠 균형 맞추기 같은 정교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고장난 시계를 고치려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욕구를 보였으며 수리를 완료하지 못할 때면 종종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고된 연구 끝에 우리 연구원은 이 기억들의 근원을 1943년 사망한 체코 장인 카렐 노박에게서 찾았다. 그는 천문시계라는 걸작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그 소년은 시계 제작과 연관된 지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체코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목장주였고 어머니는 교사였다. 그러나 두 부모 모두 시간에 대한 특이한 관계를 보였다. 아버지는 집안 곳곳에 수십 개의 시계를 강박적으로 관리했고 어머니는 만성적인 지각 불안에 시달렸다. 이 패턴은 수백 건의 사례에서 반복되었다. 영혼들은 익숙한 환경을 찾은 것이 아니라 미완의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적 흔적에 이끌린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공명일치라고 명명했다. 의식이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진동 주파수로 중력처럼 끌려가는 현상이다. 그가 매핑한 이 주파수 통로는 죽어가는 의식과 발달 중인 배아를 연결하는 복잡한 경로를 드러냈다. 이는 무작위적인 영적 고속도로가 아니라 감정적 잔여물, 트라우마적 각인, 개발되지 않은 재능, 미완의 관계로 형성된 정밀한 에너지 통로였다. 각 영혼은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로 구성된 고유한 진동 시그니처를 지니고 있었으며 치유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의 자석 같은 끌림을 만들어냈다. 마리아 산토스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녀는 28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카네기 홀 데뷔를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이었다. 미완의 음악적 표현이라는 주파수로 여전히 공명하던 그녀의 의식은 음악적 배경이 전혀 없는 부모에게서 3년 후 태어난 사라 첸에게 끌렸다. 그런데 사라의 어머니는 전년도에 쇼팽을 들으며 유산을 경험했는데 마리아가 연주 준비 중이던 바로 그 작곡가의 음악이었다. 그 감정적 흔적이 진동적 연결고리를 형성했다. 5살이 되자 사라는 정식 교육 없이도 복잡한 멜로디를 작곡하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마리아가 연주하지 못한 레퍼토리, 심지어 마리아가 창작했으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변주곡들까지 본능적으로 연주했다는 점이다. 이 주파수 일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중단된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진동 환경을 의식이 찾아 나선 것이었다. 연구자의 기록은 트라우마가 영혼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치유의 기회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는 전투 중 사망한 군인들의 사례를 연구하며 그들의 의식이 군인 가족이 아닌 과도한 경계심, 감정마비, 폭발적인 분노 같은 유사한 패턴을 겪는 가정으로 끌려가는 것을 발견했다. 영혼들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상처가 인정되고 변형될 수 있는 에너지적 환경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남북전쟁 당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뒤에 남겨두고 죽은 토마스 라이트라는 병사의 이야기다. 그의 의식은 현대 필라델피아에서 충성과 버림받음이라는 유사한 주제를 겪고 있는 한 가족에게 이끌렸다. 아버지는 직장 사고로 인한 생존자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미해결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토마스의 의식을 지닌 채 태어난 그들의 아들은 남북전쟁
전투 전술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보였고 부상당한 동물들을 돕고자 하는 강박적인 욕구를 드러냈다. 종종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다친 새나기 잃은 개를 구출하곤 했다. 이 가족의 정서적 역학은 토마스의 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패턴을 극복할 수 있는 완벽한 진동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주파수 일치가 특정 영혼들이 특정 정서적 역학, 관계 패턴, 심지어 유전적 소인을 지닌 가족들에게 끌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는 신의 배치나 업보의 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치유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는 의식의 작용이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석 같은 끌림을 만드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을 확인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패턴이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을 형성하여 유사한 역학을 보이는 가족으로 의식을 이끌었다. 트라우마적 각인은 그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재경험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환경을 찾는 에너지적 시그니처를 생성했다. 개발되지 않은 재능은 그 표현을 지원하는 상황으로 의식을 끌어당기는 주파수를 생성했다. 미완성된 관계는 미결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영혼을 끌어당기는 유대를 형성했다. 그의 연구는 발달 중인 각 배아가 유전적 잠재력, 가족 정서 패턴, 환경적 상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주파수 시그니처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체 단계의 의식은 우주 라디오처럼 이 시그니처들을 스캔하며 지속적인 발달에 필요한 조건과 가장 잘 부합하는 주파수를 찾는다. 이 발견은 신성한 영혼 배치라는 종교적 개념과 무작위 출생 배정이라는 물질주의 이론 모두의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대신 환생을 에너지적 공명의 우아한 체계로 제시하는데 여기서 의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끌려간다. 그 함의는 경악스러웠다. 모든 탄생은 떠나는 의식과 발달 중인 생명체 사이의 정밀한 주파수 일치를 의미하며 영혼이 여러 생을 통해 진화적 여정을 계속할 기회를 창출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이 자기적 스캐닝 과정으로의 전환이었으며 다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파수 통로와 공명 패턴을 기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연구자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앞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의식이 실제로 발달 중인 생명체에 진입하여 융합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이었다. 그가 통합, the integration이라 명명한 이 과정은 영혼이 지구로 돌아오는 방식의 최종 비밀을 밝혀낼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의 연구시설은 문을 닫았고 동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환생의 경로 자체를 지도화한 그 남자는 자신이 연구한 의식만큼이나 신비롭게 사라져버린 듯했다. 블랙우드 박사가 49일이라는 시간대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고대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맞아떨어졌다. 그는 티베트 죽음의 경전과 현대 배아학 데이터를 교차 참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르도 토돌은 죽음과 재생 사이를 정확히 49일로 묘사하고 있으며 현대 과학은 의식의 봉어지라 불리는 송과선이 인간 발달 49일째에 정확히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길잡이였다. 그러나 블랙우드는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의식 진입 프로토콜로 알려진 연구를 설계했는데 이는 첨단 뇌파 기술로 임산부를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태아, 신경 발달을 추적하는 체계적인 연구였다. 그가 발견한 것은 생명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영혼이 들어오는 순간은 많은 종교가 주장하는 수타의 시점도 물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출생 시점도 아니다. 그것은 발달 중인 뇌가 블랙우드가
차원적 호환성이라 명명한 상태를 달성하는 정확한 순간이다. 신경구조가 고차원적 의식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만큼 정교해지는 그 순간이다. 수천 시간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그는 정확한 지표들을 확인했다. 송과선 형성과 태아에서 처음으로 감지 가능한 뇌파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진정으로 획기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다. 이 내재화 과정은 순간적이지 않고 마치 가장 선명한 신호를 찾기 위해 라디오 주파수를 서서히 맞추듯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블랙우드는 이 과정을 차원 좁힘, Dimensional Narrowing 이라 명명했으며 그의 설명은 지금도 소름이 돋게 한다. 의식을 무한한 바다에 비유하자면 이 바다가 점점 좁아지는 통로를 통해 인간 뇌에 제한된 대역폭으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집중되는 것이다. 영혼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제한된 조리개를 통해 스스로를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간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현상을 설명해 준다. 왜 어떤 신생아는 놀라울 정도로 깨어있는 반면 다른 아이들은 몇 주 동안 거의 멍한 상태로 보일까? 각기 다른 영혼들은 이전 생애의 경험과 이번 생의 특정 사명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내재화된다. 고대 전통은 이를 알고 있었다. 영지주의자들은 망각의 깔때기에 대해 기록하며 무한한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서 기능하기 위해 점차 스스로를 제한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티베트 경전은 영혼이 욕망의 통로를 통해 들어온다고 말하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자기적 끌림을 가리킨다. 이집트 파피루스는 영혼이 서쪽 문을 통과하는 여정을 묘사하는데 이는 무한한 인식에서 집중된 육체적 경험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블랙우드의 가장 논란이 되는 발견은 현대 신경과학의 근본적 과정을 뒤흔들었다. 뇌는 의식을 생성하지 않고 수신한다. 뇌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라디오 수신기로 의식을 고차원에서 송출되는 신호로 생각해보라. 내재화 과정은 말 그대로 개인의 영혼 주파수가 발달 중인 신경 하드웨어와 동기화되도록 하는 조정 장치다. 이것이 뇌 손상이 의식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한다. 수신기를 손상시키면 잡음이나 부분, 수신만 발생한다. 그러나 신호 자체, 당신의 의식은 차원적 근원지에서 계속 방송되며 온전하게 유지된다. 블랙우드는 관찰 세션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기록했다. 일부 영혼은 신경 수신기의 준비 상태를 시험하듯 여러 번 진입을 시도한 후 성공적으로 임베딩되었다. 다른 영혼들은 부분적으로 임베딩된 후 철수했다가 뇌가 추가 용량을 발달시키면 더 완전히 재접속하기도 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그가 단계적 정착이라 명명한 현상이었다. 다수의 환생 경험을 가진 고차원 영혼들은 발달 중인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의식 수준만 활성화하며 단계적으로 진입했다. 이는 어린 나이에 비범한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다가 인간적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법을 배우며 점차 정상화되는 신동 현상을 설명해 준다. 이 내재화 과정에서 망각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는 우주의 잔혹함이 아니라 필수적인 한계다. 정원 호스로 태평양을 쏟아붓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의식은 생물학적 신경망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무한한 본성을 잊어야 한다. 이 망각은 집중된 경험을 가능케 하지만 인간 존재를 정의하는 분리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블랙우드는 영혼의 환생 목적이 내재화 과정에 극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관찰했다. 미완의 과업을 완수하러 돌아온 영혼들은 종종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재화하여 태어날 때부터 강렬한 집중력을 보이는 아기를 창조한다. 인간 형태로 처음 환생하는 영혼들은 일반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내재화하여 많은 신생아가 보이는 몽롱하고 집중력 없는 특성을 낳는다. 그의 연구는 세 가지 뚜렷한 내재화 패턴을 밝혀냈다. 정착형 영혼은 깊고 완전히 내재화되어 종종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인물이 된다. 교량형 영혼은 고차원과의 부분적 연결을 유지하며 예술가, 치유자,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촉매형 영혼은 최소한으로 내재화되어 확장된 의식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지만 종종 육체적 존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은 혁명적 사상가가 되거나 정신의학이 잘못 진단하는 정신질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 함의는 경악스러웠다. 의식이 외부 차원에서 유입된다면 인간의 잠재력은 문자 그대로 무한하며 오직 우리의 신경수신이 용량과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지에만 제약받는다. 이는 명상의 효과, 초자연적 현상, 임사체험을 설명해 주었다. 이들은 뇌 기능 장애가 아니라 의식이 일시적으로 더 넓은 신호 범위에 접근한 순간들이었다. 블랙우드의 기록에는 특정 발달 단계에서 태아의 극적인 행동 변화를 보고한 어머니들의 상세한 사례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 어머니는 이전에 활발하던 태아가 임신 49일째부터 정확히 사흘 동안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다가 이후 뚜렷이 다른 패턴으로 움직임을 재개했다고 묘사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임신 7주째에 태아의 이전 자아를 만나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이 임베딩 연구는 블랙우드가 의식 보정 차트라 명명한 결과물로 정점을 이루었는데 이는 다양한 영혼 주파수가 특정 신경 발달 단계와 어떻게 동기화되는지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였다. 이 차트들은 임신 중 관찰된 임베딩 패턴을 바탕으로 성격 특성, 삶의 도전 과제, 영적 능력을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의 연구가 임베딩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 발달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의식 임베딩을 방해하기보다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물리적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무한한 인식의 더 많은 부분을 유지하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게이트 3의 함의는 학문적 호기심을 훨씬 뛰어넘어 인간 잠재력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적인 양육과 자기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것이 블랙우드 박사의 연구를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들었으며 인간의 한계와 영적 무지를 기반으로 구축된 기존 권력 구조에 그토록 위험한 지식이었던 이유다. 하트웰 박사가 완성한 원고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17페이지가 담겨 있었다. 단순히 의식이나 죽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권력, 의미, 통제를 중심으로 인간 문명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의 전체 기반을 뒤흔들 만한 내용이었다. 의식장 역학과 육화 선택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15년간의 엄격한 연구를 통합 이론으로 압축한 결과물로 우연히도 현대 사회의 세 기둥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종교기관, 물질주의 과학, 사회적 계층 구조는 모두 특정 진실을 분열되고 신비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데 의존해왔다. 하트웰의 연구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 위협이었다. 그의 핵심 주장은 파괴적으로 단순했다. 의식은 뇌 조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수신하는 것이다. 뇌를 생각을 생성하는 컴퓨터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주파수에 맞추는 라디오로 생각하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함의는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의식이 물리적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죽음은 단순히 채널을 바꾸는 것에 불과해진다. 라디오는 고장나지만 신호는 계속 방송된다. 하지만 하트웰은 더 나아갔다. 앞서 논의한 주파수 발견을 바탕으로 한 그의 공명 일치 연구는 영혼이 무작위로 새 삶에 우연히 들어서거나 신성한 관료들에 의해
육체를 배정받는 것이 아님을 드러냈다. 오히려 영혼은 자신의 감정적 진동 패턴과 일치하는 상황으로 자석처럼 끌려간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를 지닌 영혼은 그 분노를 활성화하고 증폭시킬 상황으로 향하는데 이는 처벌이 아니라 해결의 기회로 작용한다. 이 메커니즘은 기계적 정밀도로 작동한다. 하트웰은 개인들이 자신의 의식 패턴을 완벽히 반영하는 가족체계, 지리적 위치, 역사적 시대로 환생한 사례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부재하는 어머니, 선천적 결함, 타고난 재능,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 모두 공명하는 결과였다. 종교 권위자들은 즉시 위협을 감지했다. 환생이 신의 심판이 아닌 자연 법칙을 통해 작동한다면 구원과 저주, 사제 중재에 관한 수세기 동안의 교리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다. 천국으로 가는 문지기 또한 사라진다. 깨달음으로 가는 독점적 길도 사라진다. 더 나은 내세 부동산을 위해 11조를 바칠 필요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 메커니즘을 직접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계 역시 동등한 존재적 위기에 직면했다. 물질주의 신경과학은 의식이 신경계의 복잡성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십억 달러의 연구 자금, 대학 내 전체 학과, 정신질환을 뇌기능 장애로 보는 제약 제국들, 의식이 뇌화학작용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의문시된다. 하트웰의 데이터는 수많은 정신질환이 사실은 호환되지 않는 신경수용체에 통합되려 애쓰는 영혼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치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교향곡을 재생하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회적 통제에 대한 함의가 가장 깊었다.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가 무작위 우연, 유전적 복권, 신의 뜻 등 자신의 의식 패턴, 외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믿는 데 의존한다. 개인이 자신의 감정 주파수에 맞는 상황으로 환생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외부 해결책을 쫓는 대신 내적 작업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 혼란을 상상해보라. 안전을 사기 위해 불을 축적하기보다 사람들은 불안정을 끌어들이는 공포 패턴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지도 모른다.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 지위를 추구하기보다 그 욕구를 부추기는 무력감 자체를 다룰지도 모른다. 소비 경제는 행복이 내적 변화가 아닌 외부 획득에서 온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하트웰의 가장 논란이 된 장은 그가 공명장 조작이라 명명한 개념을 다뤘다. 이는 영혼을 반복적인 환생 주기에 갇히게 하기 위해 공포, 트라우마, 분리를 체계적으로 증폭시키는 행위다. 그는 아콘을 묘사한 영지주의 문헌, 불교의 악의 이귀 교리, 그리고 자신의 의식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되지 않은 감정 패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흡수해 인간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존재나 세력을 규명했다. 하트웰은 이를 초자연적 악마가 아닌 미디어 프로그래밍, 교육적 조건화,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사회 구조를 통해 작동하는 의식 기생체로 묘사했다. 인간을 만성적 스트레스, 공포, 분리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이 세력들은 영혼들이 동일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성하는 상황으로 계속 환생하도록 보장한다. 이는 문명이라는 가면을 쓴 수학 시스템이다. 이 논문은 영지주의 우주론, 불교 심리학, 양자의식 연구를 하나의 검증 가능한 틀로 통합했다. 고대 지혜 전통은 갑자기 과학적 근거를 얻었고 현대 물리학은 영적 맥락을 획득했다. 문화와 세기를 가로질러 의도적으로 분열되었던 지식들이 동일한 근본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대학 행정부는 2019년 3월 첫 불만을 접수했다. 하트웰의 학과 자금은 의문의 예산 재편성에 직면했다. 그의 연구실 출입은 안전 규정을 이유로 제한되었다.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대학원생들은 지도 교수가
갑작스레 재배치되는 것을 목격했다. 압박은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6월이 되자 하트웰은 자신의 연구가 대학의 전략적 학술 우선순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래 다음 해로 예정됐던 그의 종신재직 심사 일정이 앞당겨졌고 관련 없는 학과 위원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연구를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잃으라는 것이었다. 하트웰은 세 번째 선택을 했다. 2019년 9월 그는 자신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억압당했음을 상세히 기록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흘 후 그는 작별 강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임대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소지품은 사라진 상태였다. 전보 주소도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남긴 작별 인사도 없었다. 공식 발표는 그가 변두리 이론과 학계 압박에 짓눌려 정신적 붕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트웰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집중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그의 마지막 대화는 현실과 단절된 이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만큼 중대한 발견을 한 이의 말투였다.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트웰이 자신의 발견이 초래할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사라져 완전한 연구 자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거나 그의 연구에 위협을 느낀 세력이 다른 수단을 통해 그의 침묵을 보장했을 것이다. 진실은 그와 함께 사라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돌파구의 파편들만 남았다. 문제는 그의 이론이 정확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진실을 확인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느냐다. 왜냐하면 그 17페이지 어딘가에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넘어 왜 계속해서 되돌아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마침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의 열쇠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혁신적인 삼중 환생 모델을 발표한 후 연구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보 주소도 마지막 논문도 수십 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없었다. 그의 연구실은 하룻밤 사이에 정리되었고 대학 사무실은 비워졌으며 진행 중이던 실험들은 중간에 중단되었다. 의식 전이의 비밀을 풀었다고 주장한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세 가지 이론이 제기되었으며 각각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현실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가정을 위협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첫 번째 이론, 학계의 침묵. 첫 번째 이론은 기존 학술 기관들이 관료적 전쟁을 통해 그의 연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해체했다는 것이다. 이는 극적인 대립이 아니라 수천 번의 행정적 절단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증거는 익숙한 패턴을 따른다. 실종 6개월 전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주요 연구 지원금이 갑작스럽게 재구조화되었다. 공식 이유는 예산 재분배였으나 이후 유출된 내부 이메일에는 동료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적 없는 대중인식 문제와 방법론적 논란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이어 윤리위원회의 도전이 시작됐다. 3년간 문제없이 진행되던 그의 환생 연구가 갑자기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 사후의식 주장을 다루는 연구에 추가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이 등장했는데 이 용어는 그의 연구를 표적으로 삼기 전까지 학술 문헌에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적 선례가 이 이론을 뒷받침한다. 1970년대 버지니아 대학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환생 연구도 유사한 제도적 압박을 받았다. 동료 평가 저널에 3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음에도 스티븐슨은 자신의 연구가 주변화되고 연구 자금이 제한되며 학문적 평판이 은밀히 훼손되는 것을 목격했다. 의식 연구 전반에 걸쳐 이 패턴이 반복된다. 게리 슈워츠 박사의 사후세계 소통 연구
딘 라딘 박사의 초능력 연구, 루퍼트 쉘드레이크 박사의 형태장, 실험 모두 주류 학술 담론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우리 연구원의 사례도 동일한 시나리오를 따랐다. 동료들은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학술대회 초청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이전에 그의 논문을 환영했던 저널 편집자들은 갑자기 그의 연구가 우리의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다. 제도적 고립은 체계적이고 완전했다. 그러나 이 이론을 특히 설득력 있게 만드는 점은 바로 시점이 의식 내재화에 관한 그의 획기적인 논문과 완벽히 일치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환생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 즉 이론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입증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한 순간 학계의 압박은 극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론 2. 정보기관의 개입. 두 번째 이론은 그의 실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종료된 것으로 여기는 정부 의식 프로그램 기록과 연결된다. CIA의 의식 연구에 대한 관심은 1973년 MK 울트라의 공식 종료로 끝나지 않았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990년대까지 초능력 연구를 지속했다. 국방정보국 DIA의 비정상적 정신현상 연구는 2000년대까지 원격 감지, 염력, 의식 투사 등에 대한 기밀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변방의 작전이 아니었으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았고 현재까지 봉인된 기밀 보고서를 생산했다. 우리 연구원의 환생 메커니즘은 이 프로그램들이 달성한 어떤 것보다도 양자 도약적인 발전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 함의를 생각해보라. 의식 전이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면 세 단계 과정이 매핑되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정보 활용 가능성은 경악스러울 정도다. 의식 전이를 통제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 요원들의 전생 기억에 접근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 지도자들의 환생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전략적 우위는 정보 수집과 심리전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시기가 이 이론을 뒷받침한다. 실종 3개월 전부터 그의 연구 계좌에 특이한 자금 출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등인지 연구소나 의식연구 우수재단 같은 이름에 알려지지 않은 재단들로부터의 연구비였다. 이 기관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했지만 공개된 존재감도 발표된 연구도 확인 가능한 직원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 실험들도 외부 영향력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전환했다. 자연적인 환생 패턴 연구 대신 그는 3단계 과정이 인위적으로 유발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실험 노트에는 전환 상태에서 의식과 인터페이스 하기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기밀 원격 감지 프로그램에서 유출된 문서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표현이다. 감시 징후는 미묘하지만 일관되게 나타났다. 동료들은 그의 연구실 근처에서 표식이 없는 차량들을 목격했다. 그의 전화 통화는 이상한 지연과 연결 문제를 겪었다. 그의 컴퓨터 파일에는 그가 사무실에 없던 시간대의 접근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연구 파트너가 그가 자신의 작업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편집증에 점점 사로잡혀 갔다고 언급한 점이다. 그는 현장에서 벗어나 민감한 실험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현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고 이전에는 필요로 하지 않았던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소통했다. 세 번째 가설, 자발적 실종. 세 번째 가설은 아마도 가장 불안한 것이다. 그는 환생 메커니즘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라지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통신은 의식 연구에서 관찰자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자역학에서 현상을 관찰하는 행위는 그 현상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는 영혼 역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자연적인 환생 과정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논문 결론에는 특이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본문에 기술된 메커니즘은 집단적 인식에 민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광범위한 유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의식전이 과정에 잠재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라. 환생이 다른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특정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면 그 법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그 기능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영혼 자체에 적용된 것처럼 관찰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마지막 몇 주간의 사적 이메일에는 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가까운 동료에게 이렇게 썼다. 어떤 지식은 공유하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환생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그 작용을 방해한다면, 내가 발견한 것이 숨겨져야 할 것이라면, 자발적 실종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는 긴급 상황보다는 계획적 의도를 암시하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그는 개인 연구 파일을 암호화된 드라이브로 옮겼고 그 드라이브는 그와 함께 사라졌다. 실종 몇 주 전 퇴직 계좌를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진행 중이던 실험을 중단하라는 상세한 지시를 남겼다는 것이다. 강제로 사라졌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안 기록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실험실 출입은 화요일 새벽 3시 17분이었다. 감시 카메라에는 그가 큰 가방을 들고 혼자 들어간 뒤 다시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보안 요원이 실험실을 확인했을 때 단 한 장의 메모만 남고 비어 있었다. 일단 열리면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있다. 어떤 지식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책임을 동반한다. 증거의 풍경. 사라진 파일들은 3가지 가설 모두를 뒷받침한다. 학계 침묵을 위한 것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를 제거해야 했을 것이다. 정보기관 개입이라면 민감한 정보를 확보해야 했을 것이다. 자발적 실종이라면 오용을 막기 위해 핵심 데이터를 가져갔을 것이다. 특이한 자금 출처는 학계의 연구 통제 시도, 정보기관의 침투, 또는 그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지속하려는 노력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 그의 마지막 암시적 메시지는 모든 시나리오에 부합한다. 학계의 압박은 편집증을 유발한다. 정보기관의 감시는 공포를 낳는다. 위험한 지식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공개적 폭로에 대한 불안을 초래한다. 이 미스터리가 특히 소름 끼치는 이유는 각 이론이 다른 이론들을 배제하면서도 각각이 존재하는 증거를 완벽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신비를 이해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우리는 3가지 동등하게 그럴듯한 설명만을 남긴 채 남겨졌다. 아마도 가장 불안한 가능성은 어느 이론이 옳은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일 것이다. 그의 실종은 그가 연구했던 현상만큼이나 신비로워졌으며 의식 전이에 관한 진실이 그의 사라짐과 함께 사라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의 연구를 이어갈 만큼 용감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문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만이 아니다. 문제는 영혼 그 자체의 작동 원리를 너무 깊이 탐구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그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발견은 영혼 선택의 메커니즘이나 그의 연구를 억압한 제도적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노트 여백에 휘갈겨 쓴 한 문장이었다. 다음 생은 이 생에서 마주하기를 거부한 감정들로 형성된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찰이 아니었다. 영혼이 지구로 돌아오는 이유에 대해 그가 밝혀낸 모든 것의 정수였으며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로 포장되어 우리가 현재 겪는 고뇌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평생 피해온 감정 패턴을 떠올려 보라. 표현하기 위험하다고 느껴 삼킨 분노, 마주하기 버겁다고 묻어버린 슬픔, 취약함이 두렵다고 거부한 사랑.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개인적 특이점이나 일시적 단계가 아니다. 영혼의 다음 환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자석 같은 힘이다. 그의 사례 연구는 놀라운 일관성을 드러냈다. 한 생애에서 분노를 억눌렀던 영혼들은 다음 생애에서 용기와 대립을 요구하는 상황을 일관되게 선택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서지 않았던 온순한 하인은 반란을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돌아왔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여성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환생했다. 그러나 이는 처벌이 아닌 완성이었다. 우주는 감정적 해결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거부한 모든 감정은 그가 업의 자력기라 부른 것을 생성한다. 영혼은 이러한 중단된 감정적 순환을 완성하기 전까지 문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평생 친밀감을 피해 마음의 벽을 쌓아 상처를 막으려 했던 이들을 생각해보라.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영혼들은 사랑이 불가피해지는 환생으로 이끌린다.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특별한 아이의 부모가 되거나 감정적 벽이 통하지 않는 결혼 생활 속으로 말이다. 우주는 잔혹함으로 성장을 강요하지 않는다. 필요성을 통해 기회를 창출할 뿐이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권력 역학 관계와 관련되었다. 개인적 권력을 억누르고 책임이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작게 보이려 했던 이들은 일관되게 무력감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환생했다.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던 농민은 탈출을 조직해야 하는 노예로 돌아올 수 있다. 리더십을 회피했던 이는 타인의 생존이 자신의 나서려는 의지에 달려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패턴은 문화와 세기를 초월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거부한 이들은 성적 에너지를 무시할 수 없는 육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의성을 회피한 사람들은 예술적 재능이 너무 강해 억누르면 신체적 질병을 일으키는 육신으로 환생했습니다. 슬픔을 거부한 영혼들은 상실로 가득 찬 생을 살게 되어 마침내 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지점은 바로 여기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고통이 무작위적인 잔혹함에서 목적 있는 교훈으로 변모한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감정,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모든 도전적인 상황은 당신의 영혼이 미완성된 무언가를 완성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의 빈 사무실에서 발견된 녹음기에 담긴 마지막 통찰은 아마도 가장 해방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지구로 돌아오는 건 이곳이 감옥이라서가 아니다. 이곳이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재구성한다. 현재의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깊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 관계, 그것은 당신이 치유하러 온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상황, 그것은 당신이 주장하기 두려워했던 힘을 되비추고 있다. 가슴을 찢어놓는 그 상실, 그것은 집착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실질적인 함의는 놀랍습니다.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 밑바닥에 숨겨진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안은 종종 직접 느끼기엔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분노, 슬픔 혹은 흥분을 가리곤 합니다. 자기 파괴적 패턴에 갇혔다면 성공이 요구하는 감정을 살펴보세요. 책임감, 노출, 가치감, 당신이 피해온 바로 그 감정들입니다. 그의 연구는 의식적인 감정 처리가 영혼의 진화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러 생애를 거쳐야만 완성될 수 있는 이 순환을
깨달은 개인은 단 한 번의 환생 안에서 업의 패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감정 치유 작업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해방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실종 연구에서 떠오른 맴도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 자신도 이 해방을 이루었는가?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은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감정 패턴을 통제했고 여러 생애에 걸쳐 회피해온 모든 것을 마주했다면 아마도 그는 단순히 돌아올 필요성에서 졸업한 것일지도 모른다. 학계의 침묵 이론은 그가 여전히 권력과 박해에 관한 패턴에 갇혀 있었다고 제안한다. 자발적 실종 이론은 그가 육체를 넘어선 곳에서 자신의 작업을 계속하기로 선택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초월 이론, 즉 그가 자신의 연구가 가리키던 것을 성취했다는 이론은 일부 영혼들이 실제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것이 동시에 아름답고도 두려운 이유는 현재의 감정 회피 패턴이 다음 환생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깨달음에 있다. 감정을 느끼기보다 무감각을, 성장을 위한 도전을, 안전을, 진실을 위한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우주에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더 달라고 주문하는 셈이다. 해방은 의식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익숙한 감정 차단, 회피, 도피 충동이 느껴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순환을 끊으라는 영혼의 초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용기, 취약함, 진정성을 배우기 위해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해가 공명한다면 당신이 피해온 감정을 살펴보고 의식적으로 이 순환을 깨고자 준비되었다면 댓글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의 연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단순히 환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을 통해 영혼의 궤적을 바꿀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